안녕하세요. 저는 두 딸을 가진 평범한 50대 주부입니다. 늘 사연을 듣기만 하다가 오늘은 처음으로 용기를 내서 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제 얘기라기보다는 큰딸 얘기인데요. 그동안 어디 가서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지만 제 딸은 충격적인 이유로 이혼을 당한 경험이 있어요. 제 얼굴에 침 뱉기라 생각해 그동안 말을 아꼈는데 지금은 오래된 과거이기도 하고 비슷한 일을 겪으신 분이 있다면 공감도 받고 싶어서 글을 써봅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겠냐마는 제게 큰딸은 유달리 아픈 손가락이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미숙아로 태어났고요. 학창 시절에도 좀처럼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했거든요. 큰딸이 저를 닮아 피부가 유달리 희고 이목구비가 또렷한 편인데요. 아마 그걸 친구들이 많이 시샘했던 모양이에요. 그래도 고등학교 졸업까지는 해주길 바랬는데 고등학교 2학년이 되던 해 결국 딸은 학교를 중퇴하고 검정고시를 치겠다고 했습니다. 남편과 둘이서 딸을 달래도 보고 야단도 쳐보고 했지만 소용이 없더라고요. 내가 학교에서 무슨 짓 당하는지 알면 엄마랑 아빠 나한테 계속 학교 다니란 말 못할걸? 맨날 밥도 혼자 먹고 쉬는 시간에도 아무도 말 안 걸어줘서 혼자 책만 읽어. 체육 시간에 아무도 나랑 짝 안 하려고 해서 결국 선생님이랑 같이 체조해야 되는 그 비참함을 엄마 아빠가 알아? 정말 죽고 싶단 말이야. 딸이 그렇게까지 말하니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오히려 그동안 알아주지 못했던 게 너무 미안했죠. 엄마가 그동안 몰라줘서 미안해. 순애야, 그래 학교는 그만두자. 네 말처럼 검정고시 치면 되지. 정말? 진짜 나 학교 그만둬도 되는 거지? 그래, 그동안 왜 엄마한테 말 안 했어? 그랬으면 아휴, 엄마가 먹고 사느라 바빠서 우리 딸이 그렇게 힘든지도 몰랐네. 미안해. 당시 저희 부부는 분식집을 하고 있었는데 인건비를 아낀답시고 사람을 안 썼거든요. 그래서 매일 새벽같이 집을 나가서 밤 늦게나 들어와서 애들을 챙길 시간이 없었죠. 딸이 이렇게 된 게 다 저 때문인 것 같았어요. 저는 딸을 끌어안고 약속했습니다. 엄마가 앞으로 우리 딸한테 더 신경 쓸게. 알았지? 응, 나 이해해줘서 고마워, 엄마. 그러나 저는 결국 딸과 한 약속을 지킬 수 없었어요. 그로부터 얼마 뒤 남편이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거든요. 하늘이 무너지는 듯 했어요. 몇 날 며칠 식음을 전폐한 채 울기만 했죠. 엄마 괜찮아? 엄마까지 잘못될까봐 나 너무 무서워. 그런 저를 일으킨 건 두 딸이었습니다. 딸들은 혹시라도 저까지 아빠 뒤를 따라갈까봐 걱정됐던 모양이에요. 제 옆에 딱 달라붙어서 도무지 떨어지려고 하지 않았죠. 그 불안해하는 얼굴들을 보고 있자니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당장이라도 남편 곁으로 가고 싶었지만 그럼 남겨진 제 딸들은 어쩌나요? 이 어린 나이에 고아로 만들 수는 없었어요. 저는 이를 악물고 다시 분식집으로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머니를 한 명 구해서 홀로 가게를 꾸려나갔죠. 하지만 벌어들이는 수입은 예전만 못했어요. 아주머니 월급을 주고 나면 남는 돈은 200만 원 남짓이었죠. 그걸로는 세 식구가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렇다고 어디 손을 벌릴 곳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저희 친정은 부모님 노후 준비도 안 된 보잘것없는 집안이었고요. 그건 남편 집안 역시 마찬가지였거든요. 결국 가세는 나날이 기울어져 갔습니다. 나중엔 둘째 딸 아이 학원비 되는 것도 벅차더라고요. 그걸 눈치챈 딸은 바로 학원을 그만두더군요. 학원에서 배우는 게 학교에서 배우는 거랑 똑같아. 굳이 다닐 필요 없겠더라고. 그래도 다른 애들은 다 다니는데 너만 안 다녀도 괜찮겠어? 그럼 나 엄마 닮아서 똑똑한 거 알잖아. 이번에도 내가 1등 할 테니까 두고 봐. 둘째는 첫째와 달리 공부도 곧잘하고 성격도 밝았어요. 원래도 착한 아이였는데
지 아빠가 그렇게 떠나고 난 뒤엔 더욱더 싹싹하게 굴었죠. 학교 선생님도 그냥 가만히 둬도 잘하는 아이니까 대학 입시도 그렇게 걱정할 게 없을 거라고 하더군요. 역시나 둘째는 그 어렵다는 교대에 한 번에 합격했고요. 학교 다니는 내내 장학금을 받다가 졸업 후 초등학교 선생님이 됐습니다. 첫 월급을 탔다면서 제게 내복을 선물했던 날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둘째와 달리 첫째는 나날이 제 속을 썩였어요. 남편이 죽고 집안의 가장이 되면서 딸과 했던 지난날의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일까요? 큰딸은 검정고시도 보지 않고 매일 밖으로 나돌기만 했습니다. 어디서 돈이 났는지 화장은 점점 진해지고 못 보던 옷과 가방이 늘어갔어요. 어릴 때부터 워낙 없이 키워서일까 허영심이 유독 많은 아이긴 했어요. 친구들이 갖고 있는 브랜드 운동화며 잠바, 화장품 같은 걸 참 갖고 싶어 했는데 형편 때문에 다 사주진 못했거든요. 그게 한이 됐던 모양이에요. 너희 언니 말이다. 일도 안 하는 애가 자꾸 새 옷이며 가방이며 사재 끼던데 혹시 이상한 짓 하는 건 아니겠지? 에이 엄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전에 한번 물어봤는데 남자친구가 사준 거랬어. 언니 예뻐서 원래 남자들한테 인기 많았잖아. 둘째에게 슬쩍 해보니 다행히 이상한 짓을 하고 다니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그저 연애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였죠. 제 배로 낳긴 했지만 큰딸이 예쁜 건 사실이었어요. 내심 그 얼굴로 좋은 남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고 바라기도 했죠. 사실 그거 외엔 큰 재주가 없는 아이였으니까요. 큰딸도 스스로 그걸 잘 알고 있었는지 늘 연애에 목을 매더군요. 남자랑 헤어지면 바로 다음 남자로 갈아타곤 했어요. 하지만 좀처럼 마음에 맞는 남자가 없는지 결혼하겠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교직 생활을 하던 둘째가 먼저 결혼할 남자가 생겼다는 얘기를 꺼냈죠. 같은 학교 선생님인데 사내 연애는 싫다고 자꾸 거절해도 들이대서 만나보니까 좋은 사람 같아. 결혼할까 싶은데 엄마도 한번 만나볼래? 작은 딸의 말에 저는 당장 좋다고 했어요. 직접 만나보니 역시나 착실하고 선해 보이는 게 너무 마음에 들었죠. 딸과 같은 선생님이라는 것도 마음에 들었어요. 하지만 큰딸은 그렇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둘째 딸의 남자친구를 소개받는 자리에서 내내 표정이 안 좋더니만 집에 오자마자 잔소리를 하더군요. 야, 초등학교 교사랑 만나고 싶어하는 남자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직장 안정적이지, 방학 있지, 육아휴직 되지. 너 정도면 훨씬 더 좋은 남자 만날 수 있어. 근데 같은 학교 교사는 무슨... 그냥 그 남자랑 헤어지고 더 조건 좋은 남자 만나. 남자를 무슨 조건만 보고 만나? 난 그 사람 좋아. 결혼할 거야. 결혼인데 조건은 봐야지. 언니 말 들어. 후회하지 말고. 싫어. 무슨 이럴 때만 언니 행세야? 뭐? 야, 너 지금 말 다 했어? 너 그거 다 무시하는 거지? 내가 언제 언니를 무시했다고 그래? 넌 초등학교 선생이고 난 고등학교도 졸업 못한 백수라고 지금 무시했잖아. 어느새 작은 딸의 결혼 문제는 자매 사이의 다툼으로 커졌어요. 알고 보니 큰딸은 작은 애에게 알게 모르게 자격지심을 갖고 있었더라고요. 하긴 그럴만도 했어요. 같은 뱃속에서 타고났는데 어느새 너무 다른 길을 걷고 있었으니까요. 첫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둘째는 남자친구와 결혼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곧 상견례 날짜도 잡혔죠. 약속 당일 한식집으로 향하는 내내 큰딸의 표정은 좋지 않았습니다. 뭔가 사고를 쳐도 단단히 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더라고요. 차라리 두고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었죠. 하지만 당시 죽은 남편 대신 아주버님이 동행해 주셔서 뭐라 더 말하진 못하고 함께 한식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먼저 와 있던 사돈댁과 예비사위가 반갑게 맞이해 주더군요. 사돈 부부는 예비사위만큼이나 인품이 훌륭해 보였어요. 바깥 사돈도 교직에 몸을 담고 계신 분이라서 참 점잖았죠. 따님을 어쩜 이렇게 잘 키워주셨는지 학교에서도 애들이 잘 따른다면서요.
아들 녀석 말로는 제일 인기 많은 선생님이라던데 곱게 키운 귀한 딸인 만큼 저희도 잘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별 말씀을요. 아드님도 너무 잘 키워주셔서 저희야말로 잘 부탁드려요. 서로 덕담이 오고 가면서 분위기는 점점 훈훈해졌어요. 그런데 그때 안싸돈이 큰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듣던 대로 참 예쁘네요. 연예인 해도 되겠어요. 남자들한테 인기 많죠. 나름 칭찬이랍시고 얘기한 건데 큰딸은 픽 비웃음을 흘리더군요. 동생이 그쪽 집 가서 저 예쁘다고 했을 리는 없고. 왜요? 대개 아드님이 저 예쁘대요? 그럼 이참에 며느리 바꿔보실래요? 생각지도 못한 큰딸의 말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당황한 눈치였어요. 언니, 왜 그래? 둘째가 슬그머니 눈치를 줬지만 큰딸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싫어요? 그래도 얼굴만 반반한 백수 며느리보다는 교사 며느리가 더 낫다 이건가? 뭐 저도 이런 별 볼 일 없는 집구석에 시집 가고 싶은 마음은 없어서요. 교사 월급 그거 몇 푼이나 된다고. 전 훨씬 대단한 집에 시집 갈 예정이에요. 순식간에 분위기가 얼어붙었어요. 당황한 사돈댁은 어버버거리다 그냥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전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얘가 원래 이런 애가 아닌데 얼른 사과드려, 순애야.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뭘 사과하래? 김순애. 참나, 왜 나한테만 그래? 엄마는 늘 그랬어. 맨날 나만 나쁜 년 만들고 순이만 감싸고 돌고. 큰딸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그대로 나가버렸어요. 뒤늦게 저와 둘째 딸이 어찌저찌 상황을 수습하긴 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을 수는 없었죠. 집에 돌아온 둘째는 첫째와 한바탕 대거리를 했습니다. 언니, 정말 미쳤어? 남의 결혼 망치려고 작정했냐고? 끼어도 되는 자리 아닐 자리 구분을 해야지. 어쩜 그렇게 자기 분수를 몰라? 뭐? 분수? 너 말 다 했어? 그래, 이제야 본심이 나오는구나. 너 옛날부터 늘 나 무시했지? 너는 공부도 잘하고 대학도 잘 가고 남자도 잘 만났다고 맨날 나 무시했잖아. 언니 취급은커녕 사람 취급도 안 한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급기야 두 사람은 머리채를 뜯으며 싸우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런 두 딸을 뜯어 말렸죠. 둘 다 그만하지 못해? 어린애들도 아니고 뭐 하는 거야? 제 호통에 큰딸은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어요. 그리고는 둘째 결혼식 날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잘됐다 싶었어요. 그 덕분에 둘째는 무사히 결혼식을 올렸고요. 직장 인근에 신혼집을 차렸습니다. 막 분양이 완료된 대단지 아파트였어요. 그 지역에선 제일 집값이 높은 곳이었죠. 그러자 큰딸은 대놓고 동생을 시샘했어요. 두고 보라고. 자기는 더 좋은 남자를 만날 거라면서 이를 갈더군요. 전 택도 없다 싶었죠. 얼굴이 예쁘면 뭘 하나요? 그 못된 성질머리를 대체 어느 남자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집안이나 좋으면 몰라요. 제 입으로 이런 말 하긴 뭐하지만 저희 집은 편모 가정에 형편도 썩 좋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큰딸은 포기를 몰랐어요. 허구한 날 인형처럼 꾸미고 부자 동네 여기저기를 쏘다녔죠. 남자를 꼬시기 위해서요. 그걸 좀 생산적인 곳에 쏟아부었으면 진작 취직하고도 남았으련만 공부가 싫으면 기술이라도 배워보라고 잔소리를 했지만 큰딸은 듣는 신용도 안 했습니다. 이제 와서 내가 무슨 일을 해? 그냥 더 늙기 전에 좋은 남자 만나서 시집이나 갈래. 좋은 남자가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진대? 그래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잖아. 두고 봐. 둘째보다 더 괜찮은 남자랑 결혼할 거니까. 너는 아직도 그 소리니? 언니가 돼서 어쩜 그렇게 철이 없어? 큰딸은 겉은 번지르르 해도 속빈 강정이나 다름없었어요. 요즘 남자들이 얼마나 똑똑한데 결혼으로 팔자 필 생각을 하는지 너무 한심하면서도 안쓰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분식집 일을 끝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큰딸이 의기양양한 얼굴로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엄마, 나 결혼하고 싶은 남자 생겼어. 이번 주말에 데려올 테니까 한번 만나봐. 둘째네도 오라고 하고.
갑작스러운 폭탄 선언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이번 주말? 그걸 지금 말하면 어떡해. 장도 하나도 안 받았는데. 전 부랴부랴 다음 날부터 음식 준비를 시작했어요. 걱정되는 한편 딸이 드디어 좋은 남자를 만나 시집을 가는 건가 기대도 됐죠. 그러나 주말에 방문한 큰딸의 남자친구를 본 순간 전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박태양이라고 합니다. 머리 가운데가 텅 비어 있는 데다가 얼굴엔 주름이 어찌나 자글자글한지 거짓말 좀 보태서 거의 제 또래쯤으로 보이더군요. 실례인 줄 알면서도 나이를 물어보니 아니나 다를까 제 딸보다 무려 8살이나 많았어요. 몸이라도 좋으면 몰라요. 몸 전체가 살집으로 두둑한 데다 배는 또 어찌나 튀어나왔는지 아무리 좋게 봐주려고 해도 좋게 봐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잘생긴 남자만 골라 만나던 딸이 도대체 왜 이런 남자를 골랐나 싶을 정도였죠. 제 탐탁치 않은 표정을 눈치챈 걸까요? 가만히 있던 딸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이 사람 무슨 일 하는 줄 알아? 무슨 일 하는데? 회계사야. 벌써 자기 사무실도 있다고. 그 업계에서 얼마나 일 잘하기로 소문났는데. 아유, 그 정도는 아닙니다. 자기 겸손할 거 없어요. 자랑해야 할 땐 자랑해야지. 그러면서 큰딸은 득이양양한 표정으로 둘째 부부를 바라보더군요. 그제야 딸이 그 남자를 고른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바로 돈 때문이었죠. 그런 딸을 보니 절로 한숨이 나오더군요. 철이 없어도 어쩜 그렇게 없는지 전 딸의 남자친구가 돌아간 뒤 딸에게 말했어요. 너 정말 저 남자랑 결혼할 거야? 응. 왜? 별로야? 돈을 그렇게 잘 버는데? 집도 엄청 잘 살아.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 평생 같이 살 사람인데 성품을 봐야지. 그리고 나이도 너무 많잖아. 다시 잘 생각해봐. 띠동갑도 아닌데 뭐 어때? 저래 보여도 운동도 열심히 하고 트렌드에도 밝아서 나이 차이 하나도 안 느껴져. 그리고 얼마나 착한데 내 말이라면 껌뻑 죽는다니까? 확실히 딸 남자친구가 딸애를 많이 좋아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나이가 너무 많아서 제가 탐탁치 않아 하는 걸 느꼈는지 그 뒤로 딸의 남자친구는 주말마다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홍삼 세트니 한우니 손에는 늘 귀한 선물이 한가득이었죠. 어머님, 제가 부족한 거 알아요. 순애에 비해서 얼굴도 못났고 나이도 너무 많죠. 그래도 저 순애 사랑하는 마음 하나만큼은 진심입니다. 행복하게 잘 살게요. 제발 결혼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까지 진지하게 얘기하니 저도 더는 반대할 수가 없더라고요. 딸을 생각하는 마음이 이렇게까지 깊다면 잘 살 수 있겠다 싶었어요. 딸이 결혼해서 엄마가 되면 좀 철이 들겠지 싶은 마음도 있었고요. 결국 저는 못 이기는 척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혹시라도 사돈댁에서 반대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들이 그 나이 먹도록 장가를 못 가고 있어서 총각 귀신으로 죽을까 걱정이었다며 오히려 환영하더군요. 참 다행이었죠. 시집살이는 없겠다 싶어서요. 하지만 그건 너무 아니란 생각이었어요. 원래 사람은 끼리끼리 만나야 한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딸은 욕심을 부려 자기 분수에 맞지 않는 집으로 시집을 간 거였으니 충돌은 예견된 결과였죠. 결혼 준비를 할 때까지만 해도 딸은 참 행복해했어요. 그럴만도 했죠. 고급스러운 호텔에서 제일 비싼 결혼식을 치렀으니까요. 집도 둘째네보다 훨씬 더 비싼 2층짜리 단독주택이었죠. 물론 그에 걸맞는 혼수와 예단을 준비해 주느라 빚까지 져야 했지만 그래도 딸이 행복하게 살기만 한다면 됐다 싶었습니다. 빚이야 차차 갚아나가면 되는 것이니 조금도 아깝지 않았어요. 하지만 새색시가 된 딸의 얼굴은 나날이 어두워져 갔습니다. 시가의 고된 시집살이가 그 원인이었죠. 시가에선 하루가 멀다 하고 딸을 불렀어요. 김장을 해야 한다, 제사를 지내야 한다, 시아버지 생신이다. 그 핑계도 가지각색이었죠. 사위가 워낙 바쁘다 보니 딸 혼자 가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런 날은 아예 마당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부려먹었답니다. 어찌나 일을 시켜대는지
엉덩이 붙이고 앉을 새가 없을 정도였대요. 거기 일하는 아줌마들 다 있거든? 근데 내가 가는 날은 휴가야. 다 어디로든 보내버려. 그리고는 요리든 청소든 전부 다 나한테만 시키는 거야. 결혼 전까지만 해도 우리 아들 구제해줘서 고맙다, 앞으로 잘해보자 하더니만 어쩜 이럴 수가 있어? 박서방한테 얘긴 해봤어? 해봐도 아무 소용 없어. 일 때문에 바빠서 내 말은 듣지도 않아. 얘기해도 그 정도도 못하냐고. 어른이 시키는데 그냥 좀 하래. 생전 손에 물 한 방울 묻혀본 적 없던 딸은 무척 힘들어 보였어요. 처음엔 제가 자식 교육을 잘 못 시켜서 그래서 딸이 뭔가 시가에 밉보이는 짓을 했나 보다 싶었어요. 너무 미안하고 죄스러웠죠. 그래서 따로 딸을 불러다가 요리며 청소며 살림살이 하는 법을 가르쳤어요. 딸도 시부모님과 잘 지내보고 싶다면서 열심히 배웠습니다. 하지만 소용없는 짓이었죠. 하루는 딸이 사부인 생일에 새벽부터 일어나 생일상을 직접 차렸는데 국을 한 숟가락 맛보자마자 수저를 내려놓고 방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고 하더군요. 아무리 며느리가 한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았어도 그건 아니지 않나요? 하지만 힘없는 친정 어미인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저 딸의 하소연을 들어주고 위로해주는 게 고작이었죠. 결혼한 지 2년쯤 지나자 또 다른 문제가 딸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아이 문제였어요. 결혼한 지 2년이 넘었는데 왜 애가 안 들어서냐고? 나더러 뭔가 하자가 있는 거 아니냐? 하자가 있으면 남편이 있겠지. 젊은 내 문제겠어? 원래 시가에선 다 며느리 탓하고 싶어 하는 거야. 박서방이랑 얘기해서 같이 병원 가봐. 나도 그러고 싶은데 그 사람이 병원은 싫다잖아. 무섭다고. 순 겁쟁이야. 그 뒤로도 한동안 딸과 사위는 자연 임신을 시도했어요. 그러나 딸이 너무 스트레스 받고 있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사위 나이가 너무 많아서일까요? 아이는 좀처럼 생기지 않았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난임병원에 가서 시험관 수술까지 준비했지만 그래도 좀처럼 아이는 들어서지 않았어요. 그럴수록 딸의 시집살이도 점점 심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나한테 뭐라는 줄 알아? 가진 것도 뭣도 없으면서 이젠 애까지 못 낳니? 어쩜 그렇게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니? 차라리 갈라서던가 씨바지를 들이던가 하지. 씨바지라니 그걸 말이라고 해? 근데 남편이란 새끼는 옆에서 지 엄마가 하는 막말 그냥 듣고만 있고. 나 어쩌면 좋아 엄마? 이대로는 미칠 것 같아. 고된 시집살이에 딸은 나날이 말라갔어요. 옆에서 지켜보는 제 심정도 참담했죠. 우리 집이 돈이 많았어도, 아니 하다못해 남편이 살아있기만 했어도 딸이 이런 취급을 받으며 살진 않았을 텐데 싶더라고요. 제 부족함이 딸의 앞길까지 망친 것 같아 눈물이 났습니다. 결국 참다 못해 저는 딸에게 차라리 이혼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이제 와서 이혼하면 뭐 어떡하라고. 나 가진 거라곤 시어머니 말처럼 반반한 얼굴밖에 없었는데 그마저도 폭삭 늙어버려서 예전만 못해. 근데 여기에 이혼녀 딱지까지 붙으면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아? 누가 재혼하래? 이혼하고 엄마랑 둘이서 살면 되지. 싫어. 나 태어나서 한 번도 내 손으로 돈 벌어본 적 없잖아. 지금도 그 사람이 벌어다 준 돈으로 호의호식하면서 살고 있고. 이혼하면 그 모든 게 다 사라지는데 그것만큼은 싫어. 어리석게도 딸은 그 상황에서도 본인의 허영심을 버리지 못했어요. 어떻게든 애만 낳으면 되는 거잖아. 낳을 거야. 낳을 거라고. 그 뒤로 딸은 임신을 위해 사력을 다했어요. 매일같이 사위와 잠자리를 갖고 임신에 좋다는 약이며 음식을 챙겨 먹더군요. 심지어는 아들을 둘 낳았다는 친구 속옷까지 가져다 부적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런 미신 같은 건 믿지 않더랜데 얼마나 절박하면 저럴까 싶어서 눈물이 났습니다. 제발 아이가 들어서 주길 바랄 뿐이었죠. 그런 딸과 제 간절한 바람이 하늘에 닿았던 걸까요? 어느 날 사위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평소 안부 전화도 잘 안 하는지라 무슨 일이 생긴 건가 하고 깜짝 놀랐죠. 박서방, 무슨 일 있나? 네, 장모님. 일이 있기야 있죠. 아주 경사스러운 일이요. 경사스러운 일이라니? 집사람 임신했대요. 아이고, 그게 정말인가? 네. 지금 병원에서 확인받고 나오는 길입니다. 이제 2달 됐대요.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딸네 집으로 달려갔어요. 딸은 대낮에도 침대에 누워 있었고요. 그 옆에서 사위가 뭐 먹고 싶은 거 없냐, 어디 불편한 데는 없냐 살뜰하게 챙기고 있더군요. 전 딸의 손을 덥석 붙잡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창하다 창해 우리 딸. 드디어 수건을 풀었구나. 응, 그러게. 그런데 딸의 표정이 그렇게 밝지만은 않았어요. 그 누구보다 간절하게 임신을 원했으면서 기뻐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어딘지 모르게 불편해 보였습니다. 왜 그렇게 죽상이야? 애 가진 거 안 기뻐? 기쁘지. 그냥 아직 안 믿겨서 그래. 다행히 시간이 흐를수록 딸의 표정도 밝아졌어요. 무술이 취급하던 시가에서도 이제 공주 대접을 해주고 남편도 시간 날 때마다 집에 들어와서 챙겨준다고 얼마나 좋아하던지요. 나 평생 임신만 하고 살고 싶은 거 있지, 엄마? 시가 가면 시부모님이 물도 내 손으로 못 떠다 먹게 해. 거기다 엊그제는 나 고생했다면서 백화점 데려가서 가방까지 사준 거 있지? 평소엔 내가 명품 들고 다니기만 해도 자기 아들 등쳐먹는다면서 욕해대서 시가 갈 땐 들고 다니지도 못했거든. 정말 이 모든 게 꿈 같아, 엄마. 너무 행복해. 그래, 잘 됐다. 그렇게 계속 행복만 해. 그래야 뱃속의 아이도 아무 탈 없이 잘 자랄 테니까. 그냥 얘가 이대로 쭉 뱃속에 있었으면 좋겠어. 세상에 안 태어나고.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애 낳으면 시가에서 또 괴롭힐까봐 그래? 그것도 그렇고. 사서 걱정하지 말어. 손주 낳아준 며느리인데 전보다 훨씬 예뻐해 주실 거야. 아들을 낳든 딸을 낳든 그저 너 건강하게 낳기만 해. 하지만 그 뒤로 딸은 종종 아이를 낳기 싫다고 계속 임신한 상태로 있고 싶다며 철없는 소리를 하더군요. 애 들어서기 전에 워낙 구박받으며 힘들게 살았기에 이해했어요. 오죽하면 저런 말까지 할까 가슴이 아프기도 하더군요. 오히려 빨리 애를 낳아서 육아에 전념하다 보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어 아이가 빨리 태어나기만을 바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은 흘러 딸의 출산날이 됐어요. 새벽부터 진통을 느끼던 딸은 날이 밝자마자 바로 병원으로 떠났죠. 뒤늦게 연락을 받은 제가 병원으로 갔을 때 이미 딸은 대기실에서 진통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딸은 저를 보자마자 손을 부여잡고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나 너무 무서워. 애 낳기 싫어. 무서워서 죽을 것 같아.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도 애를 둘이나 낳아봤으니 출산의 고통을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차라리 내가 애를 낳으면 나았지 딸아이가 괴로워하는 걸 보는 게 너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초산이라 그런지 딸은 좀처럼 힘을 주지 못했어요. 병원에선 조금만 더 기다려보고 애가 안 나오면 수술을 하자고 하더군요. 뭐든 좋으니 저희 딸과 손주를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뒤늦게 도착한 사위는 옆에서 딸에게 힘이 되어줄 생각은 않고 그저 의자에 굳은 표정으로 앉아만 있었어요. 평소답지 않은 그 모습에 그저 긴장해서 그렇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그래도 지 부인이 저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가서 한마디 말이라도 해주지 하고 서운한 마음도 들었죠. 박서방, 혹시 무슨 일 있나? 가서 딸의 손이라도 잡아주는 게 어때? 보다 못한 저는 사위에게 한 소리 하고 말았습니다. 네, 조금만 있다가요, 장모님. 하지만 사위는 쉽게 몸을 움직이지 않더군요. 뭔가 좀 이상하다 싶었지만 딸의 상태를 보느라 사위의 일은 곧 까맣게 잊고 말았어요. 그로부터 1시간쯤 지났을까요? 결국 딸은 제왕절개를 하게 됐고요. 다행히 무사히 손주를 꺼낼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은근슬쩍 성별을 알려준 대로 아들이었어요.
시가에서 아들을 원하고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참 다행이다 싶었죠. 수술이라서 사위가 탯줄은 못 자를 줄 알았는데 그 병원에선 갓 태어난 아이를 수술실 밖으로 잠깐 데리고 나와서 아빠가 자를 수 있게 해주더라고요. 가위로 딱 커팅식만 하게 해주는 거였죠.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 그새 수술방에서 나온 딸을 챙기기 위해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딸의 상태가 좀 이상했어요.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더라고요. 왜 그래? 어디 아프니? 의사 선생님 데려올까? 엄마, 나 이제 어떡해? 이제 어떡하면 좋아? 딸은 제 물음에 대답도 하지 않고 그저 자기 이제 어떻게 하냐면서 울기만 하더군요. 아니 얘가 도대체 왜 이래? 이제 다 끝났어. 아가 무사히 태어났으니까 이제 잘 키우기만 하면 돼. 게다가 너희 사돈댁에서 그렇게 바라던 아들이다, 아들. 넌 이제 아무것도 걱정 안 해도 돼. 그렇게 딸을 달래는데 갑자기 병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사위였습니다. 왠지 모르게 잔뜩 화가 나 있더군요. 너 이 망할 년! 그리고 사위는 제 딸에게 달려들어 주먹을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워 미처 말릴 새도 없었죠. 이 더러운 년이 날 병신 취급해? 믿었는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너 이리 와. 어디 오늘 너 죽고 나 죽어보자. 야! 엄마 살려줘. 이 사람 좀 내보내줘. 딸의 비명에 전 황급히 사위의 허리를 붙잡았어요. 박서방, 대체 왜 이러나? 진정 좀 하게. 어떻게든 사위를 뜯어 말려보려고 했지만 제 힘으론 도무지 막을 수가 없었어요. 마치 복날에 개 패듯이 딸을 패는데 딸은 그저 머리를 감싸고 비명을 삼키며 맞기만 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병실 한쪽에 있던 가방을 손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사위의 뒤통수를 갈겨버렸죠. 그제야 사위가 휘두르던 주먹을 멈추고 돌아보더군요. 전 이때다 싶어서 사위를 향해 다다다 말을 쏟아냈죠. 내 딸이 부족한 아내인 거 아네. 뭔가 또 잘못을 한 모양인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제 막 지 새끼 낳아준 여자를 때리나? 어떻게 그런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해? 이러다 어디 잘못되기라도 하면 자네가 책임질 건가? 태어난 애를 엄마 없는 애로 만들 셈이야? 그러자 사위는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치더군요. 짐승만도 못한 짓이요? 지금 짐승만도 못한 짓을 누가 했는지 아십니까? 인연이 닥치는 대로 남자를 만나고 다닌 것도 모자라서 임신한 남의 새끼를 제 새끼라고 10달 내내 속였다고요. 전 멍청하게 남의 새끼 뵌 마누라 예쁘다고 고맙다면서 물고 빨고 핥았어요. 사위의 입에서 나온 충격적인 말에 저는 너무 놀랐어요. 사위가 뭔가 잘못한 게 틀림없다고 생각했죠. 자네 무슨 그런 끔찍한 말을 하나? 하늘이 무섭지도 않아? 저도 설마 했습니다. 그런데 증거가 이렇게 눈앞에 버젓이 드러났는데 어떡하라고요? 사위는 품 안에서 뭔가를 꺼내 던지더군요. 뭔가 했더니 딸의 사진이었어요. 웬 남자와 모텔에 들어가는 사진, 카페에서 진한 스킨십을 하는 사진 등 아주 다양했죠. 더 놀라운 사실은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진 속 남자들은 전부 다 얼굴이 달랐어요. 못해도 10명은 훌쩍 넘어 보였습니다. 아니, 이게 대체 이 사진이 다 뭔가? 아내가 언젠가부터 자꾸 밖으로만 싸돌고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흥신소에 연락해서 모은 증거들입니다. 참 다양한 남자들을 잘도 만나고 다녔더군요. 이런 여자랑 그동안 한 침대를 썼다는 게 너무 끔찍하고 역겹습니다. 토할 것 같다고요. 그런데 뭐 제가 짐승만도 못한 놈이라고요? 자네가 워낙 일도 바쁘고 시가에서도 괴롭게 되니까 딸애가 외로웠던 모양이지. 잠깐 나가서 친구들하고 차 한잔하고 얘기 나누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 딱 거기서 끝이었을 거야. 딸이 겁이 많아서 그보다 더한 짓은 하고 싶어도 못해. 뱃속의 애는 자네 애가 확실하네. 저는 믿고 싶지 않은 마음에 그렇게 우겼어요. 그러자 사위는 저도 믿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너무 결정적인 증거가 오늘 생겨버렸잖아요. 설마 했는데 하면서 갑자기 병실 밖으로 나가더군요. 그리고 잠시 소란이 이는가 싶더니
갓 태어난 아이를 안고 제 앞에 데려왔어요. 보세요. 이 애 눈 색깔을 좀 보시라고요. 전 손주의 얼굴을 찬찬히 살펴봤어요. 그리고 그대로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이의 눈이 파란색이었거든요. 보호자분, 이렇게 함부로 아기 데리고 나오시면 안 돼요. 눈치를 살피던 간호사가 손주를 빼앗아 다시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안쓰럽다는 듯이 저를 바라보더군요. 망연자실하게 주저앉아 있던 저는 딸에게 다가갔습니다. 순애야,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애 눈이 왜 저런 거야? 박서방 말이 사실이야? 아니지, 그치? 미안해, 엄마. 딸은 다시 또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그치만 어쩔 수가 없었어. 시가에선 애 못 낳는다고 날 괴롭히지. 저 사람은 조금도 내 편 들어주지 않지. 이러다 이혼당할 것 같아서 너무 무서웠단 말이야. 딸의 변명 아닌 변명을 듣고 있자니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아무리 그래도 결혼한 몸으로 다른 남자 새끼를 배?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제가 언성을 높이자 딸은 베개로 귀를 막고 이불을 끌어올렸어요. 듣기 싫다는 것처럼요. 그 철없는 행동에 더욱 기가 막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사위는 망연자실한 것 같았어요. 이제 우리 여기까지만 하자. 이혼 서류는 따로 사람 시켜서 보낼 테니까 그렇게 알아. 하고 등을 돌리더군요. 잠깐만요, 여보. 그러자 딸이 벌떡 몸을 일으켰어요. 그리고는 손등에 꽂혀있던 수액을 빼고 달려가 사위를 붙잡았습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너무 멍청했어요. 그런데 바람은 아니잖아요. 내가 정말 좋아서 다른 남자들이랑 자고 다닌 게 아니잖아요. 나 당신 사랑해요. 당신하고 헤어지기 싫어서 어떻게든 계속 잘 살고 싶어서 그랬던 거란 말이에요. 제발 용서해줘요. 딸이 애원했지만 사위의 표정은 냉담했어요. 결국 저도 그 옆에서 제발 용서해달라며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죠. 저는 사위에게 모든 게 다 내 죄네. 자식 새끼 제대로 못 키운 내 죄야. 제발 한 번만 봐주게. 애는 내가 책임지고 키우겠네. 다신 자네 앞에 애 얼굴 보이게 할 일 없을 거야. 그러니 제발 내 딸만큼은 버리지 말아주게. 오죽했으면 저랬겠나. 이 불쌍한 노인네를 봐서라도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게. 하고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하지만 사위는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어요. 제가 그동안 이 집구석에 얼마를 썼는지 아십니까? 그 돈까지 전부 손해배상 청구하기 전에 그냥 순순히 합의 이혼하는 게 좋을 거예요. 이딴 쓰레기 같은 집구석하고 더는 엮이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딸은 절대 이혼 못한다고 버텼어요. 결국 이혼 소송에 들어갔고요. 당연히 딸은 패소했습니다. 게다가 어마어마한 위자료까지 물어줘야 했죠. 결국 있는 집을 팔고 둘째네 도움을 받아서 어찌저찌 돈을 물어줬어요. 그 뒤로 큰딸은 방에 틀어박혀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딸을 챙기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었어요. 갓 태어난 손주를 돌볼 사람이 필요했으니까요. 그런데 아이는 큰딸의 까탈스러운 성미를 닮았는지 입도 짧고 잘 우는 아이였어요. 하루 왼종일 울어대는데 잘 달래지지도 않았죠. 이웃집에서 매일같이 조용히 좀 하라면서 찾아올 정도였습니다. 그날도 아이는 새벽부터 깨서 1시간이 넘도록 울기만 했어요. 저는 그런 아이에게 젖병을 물리며 어르고 달래고 있었죠. 아가, 제발 그만 울거라. 이러다 너도 큰일 나. 그래도 좀처럼 아이는 울음을 그치지 않았어요. 아무리 제 손주지만 갖다 버리고 싶다는 충동이 들더군요. 딸은 애아빠가 누군지도 모른다고 했어요. 밤마다 나이트에 가서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다닌 거라. 외국인이겠지만 얼굴도 연락처도 모른다고 하더군요. 정말 아무리 제 딸이지만 대책 없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태어난 아이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계속 울기만 하는 게 미웠다가도 온몸이 벌개져서 애처롭게 우는 모습을 보니 참 가엾더라고요. 아가,
울지 마라, 울지 마. 그렇게 다시 애를 달래고 있는데 갑자기 작은 방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큰딸이었어요. 큰딸은 멍한 표정으로 제가 손주를 달래는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시끄러워? 애가 도무지 울음을 안 그치네. 이리 줘봐. 딸은 제 품에 있던 손주를 자기 품으로 데려갔어요. 병원에 나온 후 처음으로 애를 안아보는 거였죠. 어떻게 안아야 하는지도 모르기에 옆에서 자세를 잡아줬죠. 엉성하기만 했는데도 신기하게 손주 녀석은 울음을 그치더군요. 그래도 지 엄마 품이라고 뚝 그치는 거 봐라. 정말 날 알아본 걸까? 제 말에 딸은 신기한 얼굴로 손주를 바라봤어요. 그럼 지 엄마 품 모르는 애가 어딨누? 이렇게 어려도 알 건 다 알지. 그렇구나. 딸은 어느새 잠든 손주 얼굴을 내려다보다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엄마. 못난 나 때문에 고생만 시켜서. 우리 애한테도 너무 미안해. 난 정말 왜 이렇게 글러먹었을까? 전 그런 딸의 어깨를 말없이 두드려줬어요. 그러자 딸은 울던 걸 멈추고 갑자기 제게 진지한 얼굴로 그러더군요. 나 앞으로 정신 차리고 열심히 살 거야. 지금 결심했어. 우리 애기 위해서라도 정말 열심히 살 거야. 그 뒤로 큰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다음 날부터 바로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하더니 바로 마트 캐셔로 취직했죠.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집에 돌아와서 손주 곁에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너 내일도 출근해야 되잖아. 애는 내가 볼 테니까 그만 들어가서 자. 괜찮아. 우리 애기 얼굴 보고 있으면 피곤한 줄도 모르겠어, 엄마. 없는 아빠 목까지 열심히 키우겠다면서 딸은 최선을 다했어요. 그 덕분일까요? 손주 녀석은 큰 병치레 한 번 없이 무럭무럭 잘 자라줬죠. 얼굴도 모르는 지 아빠를 닮은 건지 공부도 곧잘했습니다. 그 흔한 학원 한 번 안 보내도 반에서 1등을 놓치지 않았죠. 그런 조카를 본 둘째는 미국 유학을 권했어요. 비용도 본인이 다 보태주겠다고 했죠. 하지만 큰딸은 그 제안을 거절했어요. 사람이 염치가 있지. 그동안 둘째네한테 뭐 해준 것도 없는데 자식 유학 비용까지 신세질 수는 없다면서요. 그 뒤 딸의 행보는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딸은 갑자기 일을 그만두고 영어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3년 뒤 아들과 같이 캐나다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거기서 고생하면서도 좀처럼 한국 땅으로는 돌아오지 않으려 하더니만 결국 몇 년 전 큰딸은 거기서 새 남자를 만나 살림을 차렸고요. 한인 식료품점을 운영하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손주 녀석도 국제학교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 중이고 말이죠. 그 사고뭉치 큰딸이 언제 이렇게 든든하게 제 몫을 하는 엄마가 됐는지 참 대견할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식 때문에 속 끓이는 분들이 있다면 너무 걱정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들 계기만 있으면 정신 차리고 잘 살더라고요. 제 딸이 이렇게 확 바뀔지 누가 알았겠어요? 비 온 뒤 땅이 더 굳어진다고 지금은 정말 강한 엄마가 됐답니다. 오늘 오랜만에 연락 한번 해봐야겠어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